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유튜브 채널 있죠? 월급쟁이 부자들에 출연하시는 너나위님의 책을 가져왔어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2019년에 나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너나위님이 낮에 일을 하시고 밤에는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월급쟁이였다가 투자한 지 3년 만에 30년치 연봉을 벌고 100억 자산가로 거듭나면서 진정한 파이어족이 되셨어요. 너나위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다가 월부 채널이 워낙 인기 있는 채널이잖아요. 저는 그 너나위님이 정성껏 상담해 주시면서 엄청난 공감 능력을 보이실 때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본 적도 많아요. 이런 너나위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22년에 나온 10만부 판매 기념 계정 증보판으로 책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너나위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어서 책의 중간중간에 투자의 실제 사례가 실려 있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책에서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투자자의 기본 마인드 세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콕 집어서 우리의 돈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핵심을 요약해 볼게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는 기분으로, 혹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매주 좋은 책을 배달해 드릴게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 지음. RH 코리아. 프롤로그.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시죠?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등해서 나만 빼고 다들 부자가 된 것 같은 시대입니다. 다들 돈을 번 것 같지만 원칙 없는 투자로 말 못할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늘어난 시대예요.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방향과 활로를 반드시 모색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나위님은 책을 쓰고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으셨대요. 그건 바로 투자는 역량이며 그 역량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하는 과정을 직접 밟아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 돈을 잃지 않고 잘 지키면서 불려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투자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보를 쫓아다니고 계시나요? 너나위님은 처음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날을 기억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지만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통장 속에 5천만 원이 전부였던 너나위님은 불과 3년 만에 그것도 직장에 다니면서 순자산 20억 원을 만드셨어요. 이게 가능한 걸까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 3년의 세월을 통해서 적어도 돈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어요.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공부하고 행동하며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죠. 처음에는 너나위님도 재테크 책들을 보면서 그래봤자 또 투기꾼 얘기지, 안 봐도 뻔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미묘한 의심이 들었죠.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분명한 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것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인류 역사상 단 한순간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1장.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이 물가라는 것이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마도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시면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인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았는데요. 그 자산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돈을 현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꾸는 대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30%죠.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빈곤의 위기에 처한 것이 아무 대책 없이 게으르게 산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위님은 투자를 하면서 1차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부자가 된 건 그 다음에 따라온 결과였을 뿐입니다. 너나위님이 생각하는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노후 준비예요. 투자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1단계는 나와 가족에 관한 경제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 즉 노후 준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경제적인 자유나 풍요로운 부자의 삶, 이것은 1단계 목표를 달성한 후에 도전해야 할 2단계 목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만약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면 지금 행동해야 해요. 그래야만 미래의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굴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살았을 때 나와 내 가족에게 경제적인 위협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하죠. 너나위님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투자는 나와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2장,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 너나위님은 돈을 쓰는 2가지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쓰느냐,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에 돈을 쓰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생산 자산으로, 사용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소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은행의 예금 통장 안에 잠든 돈 역시 소비 자산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주식은 생필품이나 사치품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생산 자산의 일종입니다. 생산 자산은 소비 자산과 정확한 대척점에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나위님은 일단 지출을 통제했어요. 필요한 금액이 모이면 생산 자산을 하나 둘 사들였죠. 여러 종류의 생산 자산 중에서 선택한 것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돈을 쓰는 대상을 바꾼 것뿐이었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 수 있는 것, 생산 자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소득을 얻게 되었죠. 세상에는 다양한 생산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산들은 주식이나 펀드, 예적금, 보험 같은 금융 상품이 있고요.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저작권 같은 생산 자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는 수준인가 하는 것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라면 이런 상품들에는 투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재테크 수단은 주식과 펀드이죠. 주식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황금성이 좋습니다. 이런 장점이 부동산에 비해서는 탁월하게 매력적이죠. 다만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투자 대상의 사정을 더 자세하고 투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려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어떤 자세로 기업 운영에 임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반면 부동산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좀처럼 팔리지 않아서 애를 먹기 쉬운 투자처라고 생각했는데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부동산 역시 효율적인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는 황금성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죠. 황금성이 좋다는 장점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없을 경우에는 그저 손쉬운 소비 자산 마련의 수단이 될 뿐이다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나위님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부동산 투자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거나 다른 투자 영역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의 투자 수단, 본인이 사게 될 생산 자산의 특징을 공부하고 그 특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그저 한두 번의 수익이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준비와 경제적 자유라는 이 큰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5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 투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적절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막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난 좀 늦은 게 아닐까 조급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올바른 순서를 정하지 못해서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좋은 투자자로 성장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생전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면 결정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주식에 투자할지, 부동산에 투자할지, 주식이라면 해외 주식이 좋은지, 국내 주식이 좋은지, 코인에 투자해 볼지, 아파트가 좋을지, 토지가 좋을지, 상가가 좋을지,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이 지역이 좋을지, 저 지역이 좋을지, 또 지역이 정해지면 이 단지의 물건이 나은지, 저 단지의 물건이 나은지, 또 단지가 정해지면 20평형대 아파트에 투자할지 30평형대 아파트에 투자할지 정말 투자 대상 하나를 고르는데도 굉장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자신만의 열쇠,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투자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려면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경험이 거듭될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초보 투자자라면 이 과정에서 실패와 실수 같은 쓰디쓴 경험도 하게 될 거예요. 너나위님은 이런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쓰셨어요. 첫째, 저평가된 상태인가? 둘째, 투자금이 적게 드는가? 셋째,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저평가된 상태인가를 맨 앞에 꼽은 것은 가장 중요해서예요. 투자할 대상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먼저 입지와 가격을 두루 아는 지역을 늘려놓아야 합니다. 투자금이 적게 드는가라는 기준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경험이 부족할 때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실패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금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건당 투자금이 적어야 한 번이라도 더 많은 투자를 경험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종잣돈이 1억 원일 경우에 매매가 5억 원에 전세가 4억 원인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투자금이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투자를 4번 경험할 수 있겠죠. 이때 4번의 투자를 지역도 다르고 평형이나 입지 조건이 다른 아파트에 골고루 투자를 해보면 1억 원이라는 수업료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한 번의 투자 경험과 4번의 투자 경험으로 얻는 교훈과 지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야말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무형 자산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세 번째,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라는 기준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위기는 크게 2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전세 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온전히 내 자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또 전세가가 떨어져서 하락한 만큼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현금 사정을 체크하고 종잣돈이나 대출을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2번, 3번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너나위님은 저평가되었는지, 적은 투자금으로 가능한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이런 투자의 최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적은 투자금이 들더라도 저평가된 상태가 아니라면 투자하지 않고, 또 저평가된 상태이더라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면 투자하지 않아요. 또 저평가된 상태에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해도 예상되는 리스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과감히 투자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나면 생각보다 투자라는 것이 기계적인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만 따지고 그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절대 돈을 잃지 않는 투자의 비결입니다. 너나위님은 책 속에 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방법도 꼼꼼하게 설명해 두셨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온라인 환경이 너무나 좋아져서 많은 사람이 현장의 중요성을 잊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모든 지역의 모습이나 소식, 분위기를 확인하기는 어렵죠.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들의 목적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라면 중개인의 이야기 모두를 신뢰할 수만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사는데 몇 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어떻게 대충 보고 살 수가 있겠어요? 너나위님은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태도가 결과와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고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 일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너나위님도 투자를 시작하고 3년 동안은 낮에 내내 회사 일을 하고 밤이나 주말에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이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너무 피곤해서 입술이 터지고 눈이 충혈되고 목이나 어깨가 아프고 발바닥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지고 이렇게 임장을 다니셨죠. 현장은 자신이 들이는 노력의 방점을 찍는 곳이에요. 아마 임장 기술이나 노하우는 많은 부동산 투자가가 유튜브나 팟캐스트, 블로그 등에서 공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너나위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건 노하우와 기술보다 다름 아닌 태도입니다. 몸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약해지는데요. 투자를 시작한 당신이 맞닥뜨린 현장에서 초심을 다잡고 약해지지 말기를 바란다고 쓰셨어요.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쉽게 느껴진다면 아마 그 전부터 그 일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저 그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6장 당신의 돈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운영자인 너바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은 당신의 간절함이 아니라 당신의 실력에 담긴다. 그래서 너나위님은 인식과 태도의 변환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라고요. 너나위님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서 함께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다들 제자리로 돌아갔고 너나위님은 지금 은퇴를 하셨죠. 그들과 너나위님의 차이가 어떤 지식이나 재능에서 비롯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나위님이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을 알고 있었죠. 심지어 너나위님은 소위 말하는 그 투자의 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너나위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나위님은 계속 걸었어요. 계속 실천했죠. 실행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두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뚜벅뚜벅 걸으면서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너나위님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부동산 투자 책이 나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책을 읽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변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까 하는 것이었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말에는 숨은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나위 님도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했는데 지금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속이 위험한 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속도를 높이면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아요. 투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조급함을 누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결국 기회가 찾아옵니다. 잘 준비하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저만치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 만날 수 있게 돼요. 만약 지금 의지와 열정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이게 조급함으로 둔갑하는 순간을 경계하세요.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난 뭐 했나 싶어서 화가 나더라도 인생은 길고 나는 충분히 젊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인생을 바꿀 정도의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에 더욱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나위님은 그래서 투자 공부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1번, 경제와 투자 관련 서적 읽기. 2번, 투자 관련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서 투자 동료 만들기. 3번, 실제로 투자 실행하기. 4번, 1번부터 3번까지 반복하기. 너나위님은 수험생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루에 한 권, 적어도 이틀에 한 권씩은 읽어서 투자 전에 100권 이상을 읽겠다는 자세로 책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부동산 관련된 책부터 읽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와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전반을 다룬 책을 먼저 읽기를 추천합니다. 부동산은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자산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을 때 자신이 원하는 투자 관련의 서적을 모조리 읽겠다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권하셨어요. 독서 외의 것들은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세요. 부동산은 발품이라는 말만 믿고 부동산을 보는 시각에 이론적인 토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현장부터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책을 통해 먼저 지식을 다지는 것이 훗날 현장에서의 더 빠른 성장과 적응을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 투자에 관련된 기사나 글이 쉽게 이해가 되고 책을 통해서 하는 간접 경험이 꽤 익숙해지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때 독서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보세요. 강의나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투자하려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하지만 실제의 투자를 하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나이님은 강의나 모임을 통해서 실제 부동산 투자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강력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었죠. 또 투자의 감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한두 달 하기도 어려운데 6개월 이상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바로 이 꾸준함 때문에 투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꾸준함을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게요. 의지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더 빨리 지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투자 말고도 직장인이나 엄마로, 아빠로, 자식으로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기 에너지인 의지력을 장기 에너지인 꾸준함으로 바꾸려면 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타인의 힘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하루만 쉴까? 일주일만 놀까? 한 달 정도 잠시 여유를 부릴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친구들, 투자 동료들이 떠올랐다고 하십니다.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것은 곧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래 가야 하죠. 그리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죠. 내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원하고 그 긴 레이스를 함께 걸어갈 동료를 찾는다면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내 옆에 점점 더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들, 또 운 좋게 처음 투자로 성공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들뜬 마음과 욕심에서 비롯된 열정이 가득하다는 점인데요. 열정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결국 조급함이 원인이에요.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해나갈 일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목적은 나와 가족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성실하게 임하되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마세요. 마음이 급하다고 무작정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부터 밟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가려고 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부터 치워야 합니다. 성공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하려면 예상되는 갈등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의 갈등 상황을, 부부라면 가족들과의 갈등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자전거 타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내가 달릴 길이 어떤 길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이라면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두는 것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하나 명확한 게 없죠. 다만 우리에게는 이대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절박함이 있고요.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을 거예요. 너나이님은 그게 마치 다음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비상급유 같았대요. 다음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절박함과 열정으로 한 발 한 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투자를 시작하고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나에게 기대고 나를 응원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태어나 보니 내가 엄마인 아이에게, 내가 아빠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또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들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요. 너나이님은 투자를 시작하고 힘들 때마다 이런 마음을 떠올리셨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를 이런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동력으로 삼아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너나이님 말씀대로라면 기회는 오늘도 새롭게 탄생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